대북제재 제1718호 어떤 조치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소위 말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본격 이제 제조하기 시작을 했던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자금들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대량 살상 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1718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북제재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그 제재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패널이라고 하는 걸 만들거든요. 본격적으로 이걸 감시하고 추적하고 제재하는 그런 기초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대북제재 위반 사례는?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을 전면 통제한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 송출을 중단하고 나가 있던 근로자들을 다 들어오게 만들고 하는 그런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 북한의 섬유 산업이 굉장히 그 봉제 산업이 발전을 했고 특히 뭐 자체 봉제 산업이라기보다는 되게 OEM 방식 외부로부터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CJ ENM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201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산 제품을 중국산 제품으로 이렇게 좀 둔갑을 시켜가지고 판매를 했던 것이 나중에 적발이 돼가지고 오랜 기간 재판을 받게 됐고 이 벌금형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줄 끊겼다더니 김정은 왜와 어디서 버나?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재가 가해졌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이제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적인 거래는 할 수가 없고 이제 뒷거래를 하는 것이죠. 석탄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국적 선박이라든지 이런 걸 공해상에 띄워서 중국이 좀 눈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밀무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대표적인 그 거래가 근로자의 송출이거든요. 근데 근로자도 이제 다 막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이행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이행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도 근로자들 다 나가라고 북한에게 요구를 했거든요. 결국은 김정은 정권은 자기들의 그 어려움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도 좀 개선을 해보려고 2018년에 정상회담도 했었고 미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서 제재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제재를 풀려면 핵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비핵화 조치는 안 하면서 제재만 풀으려고 하니까 이 실패한 거란 말이죠. 그냥 결국은 이제 김정은의 판단은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정적으로 손을 잡은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푸틴과 손을 잡고 마침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과정에서 고전을 하고 있고 무기 탄약이 필요하니까 무기 탄약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거죠. 거기서 돈을 벌어들이고 결국은 파병까지 했잖아요. 파병. 그래서 아마 국방연구원에서 그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면 뭐 추산한 거지만 병력을 10,000명을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면 대략 1인당 월급 한 $2,0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주 수입이 있고 결정적인 거는 해킹이에요. 북한의 뭐 해킹 역량이 뭐 상당히 세계에서 뭐 한 2, 3위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실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해킹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뭐 30억 달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입이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북한이 외화를
지금 벌어들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코트라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2023년도 북한의 교역량이 27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27억 달러인데 수출이 한 3억 달러, 수입이 24억 달러예요. 그런데 그 교역의 98%가 중국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생필품들이 아마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되니까 실제 수출하는 돈이 뭐 3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은 그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 뭐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 아닙니까? 아마 김정은 정권은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지금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고 그걸로 지금 끊임없이 핵 개발, 미사일 개발, 그다음에 통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진짜 아파했다던 제재가 있었을까? 2006년이 이제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잖아요. 첫 핵실험을 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718호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대북제재위원회라고 하는 거 만들어져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어떤 금융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시하게 되는데 사실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그 기간 동안의 제재는 물론 제재를 하기는 했지만 그 제재가 북한 정권에게 그렇게 뼈아픈 제재들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제재를 솜방망이 제재라고 하거든요. 때려도 안 아픈 그런 제재를 10년 동안 했어요. 어쨌든 2016년부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데 이건 북한의 주요 수출품, 석탄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섬유제품, 근로자, 해산물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의 제재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북한 정권이 뼈아프게 느낀 것이 바로 그런 제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이 아파라고 그 외치는 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국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의한 것이 바로 그 이유에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미국 정상회담이었죠. 두 번째 미국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영변에 있는 핵시설 해제할 테니까 우리의 제재를 좀 해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김정은에게는 제재가 뼈아픈 제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2016년 이전의 제재와 이후의 제재는 확연하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북 제재 왜 전륜발이가 됐나? 대북 제재라는 게요. 국제사회가 일치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조를 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제재를 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재 결의가 나올 때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5개 상임이사국이 다 동의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2022년. 물론 그전부터도 중국이 사실은 뒤에서 북한을 봐주기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재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를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북한 편을 전적으로 드는 거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에 있었던 전문가 패널을 작년에 이걸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서방 국가들이 요구를 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한 거예요. 그러면 유엔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이 다 동의해야 통과가 되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이 전문가 패널이 활동이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위원회가 사실 가동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그 이후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실험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하면 자동으로 제재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그걸 반대해요. 자동 제재를 못하게. 그걸 반대하니까 결국은 제재가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제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북 제재는 유명무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방해를 하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또 국내법으로 제정을 해서 그 결의를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촘촘한 제재, 완벽한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으나 상당한 제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비정상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거래를 하고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쌈디 김정은이 싫어할 만도 한 이유. 중국과 러시아가 방해를 해서 전문가 패널이 이제 해체가 됐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핵 폐기.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의 원칙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를 이행한다. 그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 제재위원회고 그걸 뒷받침하는 패널이 전문가 패널인데 전문가 패널을 러시아, 중국 반대로 이게 가동이 안 되니까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MSMT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이죠. 한국, 미국, 일본, 그 외에 영국, 프랑스라든지 11개 나라에서 제재, 또 금융, 기술 이런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전문가 패널을 그대로 대체한 거예요. 북한이 핵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거예요. 북한 그때 당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 우리 핵개발 안 하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리고 이 비핵화는 이 육자회담에서도 국제사회와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이가 직접 내려와가지고 평화의 집에서 발코니에 서가지고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어요. 김정은 스스로가 비핵화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성명에서 트럼프하고 합의할 때도 비핵화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말한 김정은이가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한테 비핵화 기대하지 마라. 북한에게 비핵화를 바라는 것은 태평양 물이 마르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영원히 비핵화 안 하겠다. 이 사실은 국제사회를 속인 것이죠. 김정은이 이렇게 핵 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김정은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25살 때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어요. 2011년에 권력을 잡았는데 그때 당시 20대예요. 20대 중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나이도 어리지. 업적도 없지. 그렇다고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이 카리스마도 없지. 김정은이 빠른 시간 내에 확고한 권력을 잡으려면 핵 개발에 몰두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정권이 자랑하는 게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핵 강국이 됐고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강국을 만들었다. 김정은이 위대한 지도자다. 라고 하는 거기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보다 우위의 군사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량 살상 무기 안 가지잖아요. 북한은 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합니다. 이 대량 살상 무기는요, 가성비가 좋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불법이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핵을 개발할 때도 우리는 절대로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 동족을 향해서 핵을 절대로 쓸 일이 없을 것이다. 근데 요즘 뭐라 그러냐? 서울도 핵관역이다.
대한민국을 핵으로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영토를 평정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 정권이 오랫동안 주머니에 감추었던 무력 적화 통일의 그 야욕을 핵무력을 강화되면서 드러내고 있어요. 올해가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북한이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75년 전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75년 동안 제2의 6.25를 못 일으켰습니다. 김정은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겠다. 핵미사일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가장 큰 걸림돌이냐?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을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ICBM 개발하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에게 당신들 한국 도와주면 뉴욕도 때리고 워싱턴도 때릴 거야. 그래도 한국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한미동맹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 김정은이가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도 핵에 집착을 하고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미국도 미사일도 아니다. 북한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김정은 정권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어요.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일까? 미국일까? 한국일까? 중국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누구일까? 북한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 고통을 언제까지 감내할 것인가? 김정은이 그 핵을 개발하는 것은 자기의 정권을, 세습 정권을 3대, 4대, 5대, 천세만세 누리고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권력 욕심 때문이란 말이죠. 권력 욕심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아는 순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것이 김정은에게 가장 위협이고 두려워하는 것이네요. 최근에 보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와 억압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과 연결된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하거든요.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와서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걸 철저하게 지금 차단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푸틴과 김정은 무기 거래하는 조폭 프로맨스. 러시아와 북한은 동병상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침략자죠. 침략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제재와 이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봤죠. 그래서 적어도 한 일주일 이내면 제압을 하고 젤렌스키를 내쫓고 위성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지만 판단 미스였죠. 결국은 지금 4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제재를 받다 보니까 러시아가 무기 탄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에까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정은도 사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 보려고 남북 또 미북 중국 해도 이 길을 찾지 못했는데 러시아가 보이는 거예요. 푸틴 정도면은 내가 푸틴과 손을 잡으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지금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핵미사일의 결정적인 기술이 아직 조금씩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것을 러시아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러시아는 기름이 많아요. 북한은 기름 한 방울도 안 나거든요. 그 유엔이 제재가 있어가지고 기름 수입하기도 어렵고 러시아가 얼마든지 뒷구멍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러시아가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를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 지원을 받으면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핵미사일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조폭연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세계의 조폭들이죠. 푸틴도 조폭이고 김정은이도 조폭이고 조폭끼리 지금 연대를 하고 있어요.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작년 10월부터 파병을 했잖아요. 1차, 2차 파병을 해서 15,000명 정도를 보낸 걸로 국정원도 발표를 했고 그중에 5,00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가 딱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국제사회가 파병을 계속 얘기해도 거짓말을 했죠. 러시아 군복이 있고 러시아 신분증 철저하게 위장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법 행위를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법이니까 그걸 입을 다물고 있다가 최근에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합법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합법이라고 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고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이죠.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과연 푸틴과 손을 잡은 것이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그런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저는 김정은이 상당한 지금 모험과 도박을 하고 있다. 중국 러붕 밀착의 소갈이 중 2018년 이전과 이후의 중국의 태도가 많이 달라요. 2011년 말에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김정일이가 죽고 7년 동안 김정은이가 3, 4, 5, 6, 4번 핵실험을 했거든요. 이동안 시진핑이 김정은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늘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고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1월 1일 날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가 청와대를 방문했었고 우리 특사가 평양에 갔었고 특사가 평양에 갔다 내려오면서 김정은이가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 특사가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에게 비핵화의 의지가 있단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단 말이죠. 시진핑이가 깜짝 놀라는 거죠. 시진핑이가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초청을 해서 완전 황제 대접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순망치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시리면 이빨도 시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은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완충지대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국에게는 아주 전략적인 핵심 이익이 바로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철저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북한의 대외 교역의 98%가 중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이 필요한 원유도 주고 그래 강력한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서 지진하지만 뒷구멍으로는 북한을 계속 도와주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시진핑이는 국제사회에서 나는 안보 제재를 잘 지키고 있어 라고 겉에서는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계속 북한을 도와주고 있고 김정은이를 미국을 뺏기면 안 되니까 불러서 황제 대접을 해주고 그 마음을 확실하게 중국으로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어도 트럼프와 회담을 할 때 중국의 입장이 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적인 협력을 한 거죠. 그래서 공동 입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같은 입장이고 같은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대화를 한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중국이 그때 내놓은 게 뭐냐면 쌍중단 쌍궤병행이에요. 미국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라. 그 다음에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해라. 이게 쌍중단이에요. 쌍궤병행은 뭐냐? 북한의 핵 문제와 그 다음에 평화협정 문제를 같이 협상을 해라. 이 얘기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미동맹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미국을 내쫓아야 돼요. 미국을 내쫓아야 한반도 전체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만들 수 있어요. 1895년 이전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과 북한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북한도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미군을 내쫓아야 김일성이 추구했던 대남 적화 통일,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북한 중심의 통일을 이루는 생각이고, 이건 중국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쌍중당 쌍궤 병행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과 중국이 같은 입장으로 가서 한 것이고,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75분 동안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김정은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서 내가 그걸 들어주기로 했다. 한미연합연습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미친 짓이다.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핵 문제는 해결 안 되면서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그럼 대한민국 안보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중국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북한이 러시아로 너무 기우니까 이걸 지금 견제하고 있어요, 중국이. 러시아로 너무 기우는 거예요. 사실 중국도 러시아와 지금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지금 전승절 기념일에 시진핑도 모스크바 광장에 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또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북한에서 또 한반도에서 중국의 주도권이 침해당하는 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근본 입장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은 왜 한반도 주인 행세를 하려 할까?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반만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반만년의 역사 중에 거의 대부분은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우리가 뭐 완전히 속국이 된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중국 주도의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중국을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바뀐 게 1895년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패하면서 한반도의 주도권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의 지배를 잠시 받았죠. 그리고 광복이 되고, 이후에 대한민국이 출범하고 6.25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한미동맹이 출범을 했어요. 중국이 저렇게 미국과 이 갈등하고 경쟁하는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중국이 저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미국 덕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 중국은 지지리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도와줬어요. 삥뽕 외교를 통해서 중국을 도와주고, 전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하고 교역을 하고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켜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고, 그 이유는 뭐였냐? 중국을 이용해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죠. 그 과정에 중국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면서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기 시작했죠. 근데 미국이 바라는 것은 중국이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중국 국민들의 생각도 바뀌어서 이제 민주화되고 좀 자유를 갈망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었으니 군사력도 좀 갖추고 이제는 미국을 제압하고 이제는 전 세계를 중국이 지배하는 중화세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몽이에요. 대표적인 게 2016년 사드 보복이에요. 우리 안보를 위해서 미국의 사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허용을 했는데, 중국이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엄청난 제재를 했죠. 이게 바로 중국의 한반도 질서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느냐? 전 아니라고 봐요. 한한령 이후에 작년부터 중국이 우리와 모든 대화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죠.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었죠.
올해 경주에서 있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오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이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일본이 제안한 원시어터에 대한 생각은?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 3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3자 협력은 사실은 북한을 염두에 둔 3자 협력이거든요.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고 거기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나왔는데 이것은 명백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공동 대처에 대한 합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좀 확대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전체 동중국해라든지 이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함께 대처하는 걸로 이렇게 해버리면 한국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를테면 대만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주한미군의 관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 방위상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랬지만 사실은 미국이 우리 한미동맹이지 않습니까?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명백히 구분된 전구입니다. 하나에. 미국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일본이 그냥 내놓은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지 이것이 정책화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고 다만 그게 만약에 가시와 우리에게 만약에 제한이 된다면 단호히 우리의 입장, 우리 안보의 입장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러우 전쟁 결과에 따라 북한 태도 달라질까? 국제정세라고 하는 게 늘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파도가 치듯이 흘러가면서 변화가 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중요한 변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어떤 형태로 종결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편을 들다가 최근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푸틴에 대한 압박으로 방향이 선회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이 광물 협정이 사실 미국과 우크라이나에게 서로에게 윈윈하는 협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푸틴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내 편이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 이게 종결이 되느냐. 만약에 이 전쟁이 러시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종결이 되게 되면 김정은도 이제 이 참전을 한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서로 인정을 했고 공식이 드러났기 때문에 만약에 패전이 되고 전쟁 배상을 하게 되면 김정은도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결과에 따라서 푸틴이 어떤 입장에 취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도 지금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김정은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다시금 미국과 다시금 한국과 이런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고 이제 핵을 내려놓고 사실은 우리의 목표는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핵을 내려놓는 것이 북한 정권도 사는 일이고 북한 주민도 사는 일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끌어내는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드는 일 포기하지 않고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2기 트럼프 정부와 북한 관계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말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우리가 너무 휘둘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김정은과 2번 정상회담을 했고 한 번 만났고 사실은 김정은과 만나서 얻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대단한 업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기 정부 들어와서도 이제 김정은과 언젠가 만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멋진 합의를 도출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을 뭐 누클리어 파워, 뭐 누클리어 네이션,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미국의 주요 인사가 그런 언급을 하면서 야,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 보유를 인정을 하고 제재도 풀어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모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1기 트럼프나 2기 트럼프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변함이 없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김정은과의 관계를 좀 부각을 하고 북한이 원하는 표현으로 트럼프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정부가 뭐 관세 전쟁이다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현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북한 문제까지 손을 댈 여력이 또 없어요. 아마 이 현안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아마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최근에 보면 스웨덴, 미국의 이익 대표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는 유지하되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고 그리고 북한의 위협을 줄이면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시도는 아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북한 관련된 예산 예를 들어서 뭐 VOA라든지 이런 또 인권 관련된 그런 일부 예산들을 줄였는데 아마 그거는 북한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예산들이 사용되는 게 너무 방만하게 사용이 되고 뭐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 뭐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전 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과의 어떤 대화가 가시화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북한이 그 대화에 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1기 트럼프 때는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트럼프와 대화하기를 원해서 대화가 성사가 됐는데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1기 때와 같이 급하지 않아요. 푸틴이라고 하는 든든한 후원자를 지금 잡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와 다시 대화를 한다 해도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주거나 뭐 제재를 확 풀어 주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한 이를테면 북한이 말하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핵군 축협상이라든지 뭐 스몰 딜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협상의 판이 아니라면 아마 김정은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대북 전략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2019년에 하노이 노딜이 되고 나서 북한의 움직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대화와 교류를 차단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을 직접 타격하기 위한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몰두를 했어요.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1번 아닙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억제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핵을 당장 개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확장 억제, 그 다음에 해구산 이런 것들을 공고히 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로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또 공격하는 순간 북한 정권은 완전히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거든요. 우리가 강력한 힘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분단된 지가 올해로 8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올해로 75주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북 간에 당국 회담을 한 지는 반세기가 넘었어요. 북한도 국제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국제사회의 변화에 편승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지금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의 문을 늘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을 하고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나가는, 이것이 비록 지금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우리의 일관된 노력, 이런 노력이 저는 언젠가는 먹히리라고 봐요. 북한이 자기들의 이익이 되면 물론 문을 열고 대화를 하겠죠. 그러나 미국과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기는 쉽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지만 한반도의 문제는 또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사실은 저 결정에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북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남북관계, 남북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저는요,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일관된 자세,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면 저는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